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보충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학습지 19, 이승만 정권과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들, 교과서에는 어떤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선생님하고 교과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내용만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247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 부분은 학습지 18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광복 이후에 그 다음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재헌국회에서 어떻게 정부가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 쪽에만 입국을 하면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빈구나 김규식 같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 이 50 총선거에는 우익 세력들과 일부 중도 세력들이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치러졌다라는 거죠. 직접 평등 비밀 보통의 원칙에 따라서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선거였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선거구가 제외됐었다라고 했었죠. 그게 어디였나요? 맞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주도는 두 개 선거구가 제외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4.3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두 개 선거구를 뺀 나머지 선거구에서 198명의 재헌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도표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시험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국회 때 소속 정당별 의원 수를 이제 한번 보는 건데 볼까요? 보궐선거로 충원된 제주도 2명을 포함해서 총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는 198명이었지만은 총선거에서 선출한 인원은 2명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승만계가 여기 보면 여러분 27.5% 벌써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해서 있고 그 다음 한국민주당계 김성수계 그 다음에 대동청년단계도 있고 조선민족청년단 그 다음에 무소속이 42.5%였다라는 거죠. 이 한국민주당 계열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우익 계열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면 거의 여기와 맞먹는 자릿수가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재헌국회에서 헌법 제정에 착수를 하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 우리 이제 재헌절이죠. 그날 민주공화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재헌헌법. 재헌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연을 선출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내각 구성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합법 정부를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유일한 합법 정부. 근데 북한은 그 합법 정부로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이 표에 보면은 50 총선거로 인해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 여기서 헌법을 공포를 하고 그다음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선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출범한 정부들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이슈였는지 보면 되는데 첫 번째가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설명할 때 농지 개혁 그 다음 하나는 친일파 처리 문제 이게 두 개가 큰 이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기 때문에 특히 이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의 이 기반 사업, 산업 기반이 굉장히 차이가 심했습니다. 북한 지역은 이
광복 이후에는 오히려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식민지 시기에 무슨 정책이 있었나요? 북쪽에는 중화학공업을 중공업 위주로 공장 같은 것들을 많이 지었고 남쪽에는 농사 실시했기 때문에 기반 산업이 북쪽이 훨씬 더 우월했다라는 거죠. 자원 같은 거, 석탄이나 철 같은 것도 북한의 자원이 좀 풍부했습니다. 근데 남한은 별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군 정기의 경제가 어떠했는지 여기 살짝 언급이 되고 있죠.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처음에 도입했다가 갑자기 이제 가격들이 폭등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미국 통제 정책으로 돌아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45년 10월 공출 배급 폐기했지만 다시 미국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46년부터 미국의 최고 가격 설정과 공출 및 배급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미국 통제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이렇게 일관성을 못 보이게 되니까 더 혼란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개혁, 농지 개혁의 문제가 이 토지 문제 해결이 광복 이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남한 농민 중에 절반 정도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즉 소작농, 다른 사람 땅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작농은 15%도 못 미치는 상태에서 미군 정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일본인에게 몰수한 농지, 이걸 기속농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일부 대상으로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것은 49년 농지개혁법 만들어지고 나서 되게 되는데 농지 1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상매입, 그 다음에 유상매각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 농지 65% 정도 차지하는 소작농이 8%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작농 체제가 성립한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고 했죠. 분배된 농지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상으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국가에서 샀습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서 그 돈을 납부를 해라라고 해도 여전히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밑에 이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사료도 시험이 엄청 잘 나오고 이 도표도 엄청 잘 나옵니다. 소작농들이 어떻게 변했냐, 자작지가 어떻게 됐느냐, 농지 면적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에 요런 것들 관련 소작지 면적, 그다음 소작지 면적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작지 면적은 올라가고 농지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내용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하나에 더 문제가 있었죠. 친일파 청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려는 시도는 광복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미군정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소극적이었나요? 그렇죠. 자기들을 기반해주는 지지 세력들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정권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식민지 시대에 친일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등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도 자기 지지 세력이 친일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헌국회에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했고 10월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220명 정도를 기소를 했지만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노덕수를 체포하고 난 뒤에 오히려 경찰이 여기를 급습하고 덮치는 습격하는 일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선생님이 학습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이제 해산을 해버리는데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건 뭐 사법권도 없는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반공 세력을 위협한다라는 구실로 반민특위 해산을 해서 없애버리고 공소시효이 2년밖에 안 됐었는데 1년으로 더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반민법의 효력이 중지되면서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다 풀려나 버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이 친일파와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를 기점으로 잘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북한은 어떠했는지 선생님이 학습지에 따로 정리를 안 했으니까 교과서에서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직후에 북한은 각지의 인민위원회, 인민이 들어가면은 공산주의적인 세력의 성격이 나타나는 집단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고, 소련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서 행정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의 조만식 중심으로 기독교 계열의 우익 세력이 참가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 그 다음에 중국에서 기구관 김두봉 등이 가담을 하였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 1월에 소련군이 신탁 통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조만식을 연금한 이후 우익 세력은 정치적 영향력을 북한에서 상실을 해간다. 점점 좌익 세력들이 우세를 잡아가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년이 되면은 각지의 인민위원회를 통합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 다음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입각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선생님, 무상으로 나눠준다는데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선생님 늘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렇게 공짜로 준 것은 언제든지 공짜로 준 사람들이 다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무런 힘도 발휘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혁 실시가 북한에서는 물상몰수, 물상분배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까지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것들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8시간 노동제, 남녀평등법, 주요 산업 국유화 같은 조치들을 하게 되면서 47년 북한 전역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독자적 정권 수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7년 11월에 임시헌법 제정하고 인민군 창설해서 정권을 만들어 나갔고, 김일성과 그 김구 선생님들이 단독 선거, 남한에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남북 협상까지 했지만 이 합의된 점을 무시하고 북한에서도 남한처럼 독자적인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제2차 남북 협상 제안했는데 남한은 이 북한의 제안을 김구와 김유식이 반대하면서 거부하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없었던 일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북한이 48년 6월 남북의 좌익 세력과 남한의 일부 중도 세력을 규합해서 제2차 남북 지도자 협의회 개최하고 독자적인 정부 수립 결의하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보면 북한 전역에서 총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를 구성을 하고 여기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 김일성을 수상으로 해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함을 선포를 했지만 이거는 유엔의 정부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독재를 강화해 나갔는지 하는 과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헌 의회가 됐을 때는 대통령은 누가 뽑나요? 간접 선거로 인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간접 선거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2대 총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50년에 구성된 제2대 국회에서는 이승만을 비판하던 세력이 대거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많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지지 세력은 80% 이상이 탈락을 했다라고 선생님이 학습지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비판적인 인사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국회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이승만이 판단을 하면서 어떤 개헌, 즉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야당 인사 탄압하고 공포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 다음 6.25 전쟁 당시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통과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52년 발췌 개헌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 이승만, 여당은 자유당. 그래서 영구 집권을 또 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개헌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뭐냐? 중임제함 철폐한다. 그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것이 되는데 136표가 나와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데 한 표 모자란 135표가 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결되었는데 다음날 자유당이 4.4.5입의 논리로 인해서 뒤에 3은 버린다는 그런 논리겠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야당 세력들이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통합 시도했지만 하나로는 통합을 못하고 민주당 진보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56년에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부통령에는 이 자유당 후보가 안 되고 누가 됐다고 했습니까? 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이 또 일을 벌이게 된다고 했죠. 진보당 독재 체제를 강하기 위한 진보당을 해체하고 조봉암 처형하고 독재 체제 강화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4.4.5입 개헌의 논리가 여기 나와 있죠.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33이므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136명이 필요했지만 135.33명을 4.4.5입 반올림한 135명이 찬성했으므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는 억지 논리를 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조봉암이라는 그 분도 이때 억울하게 여기 58년 이정부의 이승만의 강력한 경제자로 조봉암이 떠올랐는데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진보당 해체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처형이 집행이 되었다라는 거. 2007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 사형은 인권유린이자 정치 탄압이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여기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뒤늦게라도 받았다라는 내용이 밑에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승만 정권의 경제는 어땠느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경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에 힘입어서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에 나섰는데 매년 2억 달러 이상으로 한국의 1년 조세 수입에 맞먹는 막대한 규모였고 주로 농산물 소비재가 중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이 잉여 생산물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잉여 생산물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영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면서 농촌 경제는 또 어려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로 들어왔던 물자가 뭐냐면은 삼백산업이라고 했죠. 세 개의 하얀 것들 면방직, 제분, 제당 이게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여기 나오죠. 밀가루, 면직물, 설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들어오면서 면화와 밀 생산도 크게 위축이 되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철도 항만 이런 부분에는 복구되고 비료 공장들이 건설됐지만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원조를 받아서 물품을 팔아서 회수한 대금은 다시 미국의 국방비로 지출되었다는 거죠. 무기 같은 것들, 미국이 무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안 되는 실정이었고 그러니까 철강, 기계 등 생산재 공업은 육성되지 못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조 경제 주관원은 미국이 경제 개입을 굉장히 심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원조 물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특혜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다 이때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년 말부터는 이 무상으로 되던 원조도 끊기게 되면서 유상차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후 사회 변화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후 한국 사회는 대규모 인구이동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내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각지로 이동하게 되고 또 중심인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하지만 여전히 산업 수준이 낮아서 빈민으로 살아야 됐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맹률이 낮아지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도 늘어난다. 이것들이 다 1960년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미국이 우리나라 남한 쪽에 직접적으로 통치하던 시대가 3년 정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식 사고와 문화가 확산이 되기도 하고 미국식 대중문화, 자유주의,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수용이 되면서 민주주의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독재에 저항하게도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노동력도 부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모습도 보였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전후에 어떤 모습이었나? 아직 우리 6.25 전쟁은 안 다뤘지만 뒷부분에 다루게 될 건데 6.25 전쟁 이후의 모습이죠.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은 중공업 우선, 그 다음 경공업, 농공업 이와 동시에 발전시키자라고 하고, 사회주의 국가들 소련이나 중국들의 경제 홍조로 인해서 전후 복구 사업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 56년에는 전쟁 이전의 경제 수준을 벌써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57년부터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사회주의 경제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협동화 추진하고 협동조합 구성하면서 토지와 농기구 등을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생산수단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거죠. 그럼 공동으로 농사짓고, 그 다음에 이 노동의 양에 따라서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확고히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57년부터는 노동 생산력을 높이는 정신력 운동을 했는데, 강화 운동을,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냐, 천리마 운동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기에는 이게 반짝 효과는 발휘했지만 사람들이 뭔가 보상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지,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10시간, 그 다음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옆에서 팅자 놀면서 일했는 사람이랑 똑같은 보수를 받아받는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욕망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점이 보이면서 점점 뒤처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을 겪게 되면서 김일성 독재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복구 과정에서 권력이 강화가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김일성의 최대 경쟁자는 박헌영이었는데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서 숙청을 다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56년에 또 북한 지도층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연안파들이 김일성 개인 숭배, 그 다음에 중공업 우선 경제 건설 노선 비판 같은 것들을 하게 되니까 김일성들이 이들을 종파분자라고 비판하면서 다 숙청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8월 종파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위에 나왔던 천리마 운동이나 여기 나오는 8월 종파 사건 같은 것들은 이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능금 같은 데에서 시험에 선지로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밑에 부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세력을 차례로 몰았는 김일성은 점차 권력을 독점해가고 50년대 말에 중국과 소련이 이제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게 되면서 김일성은 이제 중국, 소련 편 안 하고 독자 노선 천명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난 1인 독재에 입각한 사회주의 하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파적 응모 행위에 대하여 뭐 이런 사료들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런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 내용들이 퍼져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에 학습 순서를 학습지에서 그냥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하고 교과서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찾아보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내용 우선 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교과서에서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교과서 확인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